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그 ESG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이해관계자 얘기를 조금 나누기를 했는데 사실 이 ESG가 어쨌든 기업이 해야 되는 거고 그 주변에는 뭐 소비자라거나 뭐 밑에 1차, 2차 벤더들이라거나 또 지역사회라거나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이라거나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뭐 공통점이 있다라고 좀 보는 건가요? 네, 당연히 그렇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건 뭐 말 그대로 이제는 주주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 그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견해고요. ESG도 분명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해관계자를 배려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이해관계자 이익을 배려하자 그랬을 때 아니야 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하고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강론에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죠. 좋아. 그러면 어떤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얼마만큼 배려해야 되는데 하면은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나아가야 됩니다. 원론 찬성. 근데 저분이 어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말씀하고 계시지 하는 점에서 매우 혼란스럽고 더 큰 문제는 경영자 입장에서 본다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이란 말이야 모름지기 주주가치 극대화를 해야 돼 하고 막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 목표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가 하고 아주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의 차이점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 버전으로 양쪽 극단이 되겠죠. 어찌 보면요. 하나는 이제 소위 도구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instrumental stakeholder capitalism. 또 한쪽은 다원적, pluralistic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인데요. 도구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극대화를 하는 게 목표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경영자가 관련된 이해관계자 이익을 잘 배려해야 한다. 이런 쪽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원래 자본주의가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 건데 지난 수십 년간 자본주의가 너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좀 잘못된 주주 표현이 어폐가 좀 있겠습니다만 잘못된 주주 자본주의 쪽으로 갔었다라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불량품 만들어가지고 막 뿌리고 노동자들한테 줄 임금도 잘 안 주고 납품업체들 쪼고 이렇게 아주 단기적인 이윤을 냈다. 뭐 그럼 단기적으로는 이윤 낼 수 있겠죠. 근데 그 기업이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기업이라는 게 결국 100년, 1000년을 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데 그렇게 보았을 때 장기적인 이윤 극대화를 하려면 우리 그 밸류체인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충분한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도구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목표는 주주가치 극대화에 있어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자를 배려하지 않으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이 좀 그릇된 주주자본주의하고는 좀 다르다. 반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버전인 그 다원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뭐냐? 이거는 주주이익, 근로자이익, 뭐 이렇게 모든 이해관계자 이익을 산술적으로 합해서 요거를 극대화하자라는 거예요. 뭐 역시 논리적으로는 뭐 일리가 있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문제는 주주가 한 10줌 손해보면 만약에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한 30점 이익을 본다고 해봐요. 그럼 이건 바람직한 일이잖아요. 그럼 기업은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문제는 자본주의의 핵심은 기업에 있고 기업을 조직하는 핵심적인 역할은 역시 주주에게 있거든요. 근데 주주한테 자 당신이 주식회사를 만들어. 그런데 당신 이익은 옛날보다 줄어들 거야. 그 다음에 당신 마음대로 의사결정 못해. 그러면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주주들이 과연 있겠느냐 라고 생각한다면 이상은 오를진 몰라도 설사 결국 그런 식의 기업은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 결국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이 지속 가능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다원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한계이자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그 ESG 공부를 조금 하면서 소비자들도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점심에 스타벅스를 갔다 왔는데 커피 마실 네. 때 그 빨대가 종이 빨대로 바뀌었잖아요. 네. 처음엔 전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녹기도 하고 막. 예.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어쨌든 기업이 추구하는 ESG 중에 그렇죠. 하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고 또 찾아보니까 메일 유업에서 그 빨대를 없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것도 뭐 알고 보니까 ESG 뭐 경영 중에 빨대를 하나다라고 꽂을 수가 하는데 없겠네요. 아예 빨대 없이 마시는 그런 요구르트 같은 게 네. 나왔는데 어떤 소비자들이 거기에 또 반대되는 목소리를 많이 냈다는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이 소비자의 인식 전환도 좀 필요하다라는 그럼, 얘기를 뭐,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뭐 아주 뭐 정확한 지적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결국은 기업은 장기적인 이윤을 중시해야 된다. 단기적인 이윤 말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이해관계자와 기업의 성과를 분명히 잘 합당한 기준으로 가지고 공유해야 된다. 그런 방향을 전제로 하면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곧 주주자본주의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고요. 그게 곧 ESG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함께 발맞춰서 좀 걸어 나가야지 네. 우리나라 ESG 환경도 좀 실질적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이어서 궁금한 게요. 최근에 이제 ESG 관련해서 평가를 막 기업들이 받고 공시도 하고 막 하잖아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ESG를 평가를 할 때, 그를 적용을 할 때는 우리나라에는 전문적인 인력이 없는 것인지 왜 이렇게 외국계 기관에 평가를 맡기는 경우들이 대다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좀 궁금했어요. 네. 아니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사정이나 네. 뭐 사회적 환경을 잘 알고는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이런 것들이 잘 고려돼서 평가가 될 수 있을까? 네. 왜 우리 국내에는 이런 걸 평가하는 기관들이 없을까? 좀 뭐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제법 10여 년 이상을 그 분야에 천착한 그런 비교적 준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들도 네. 있지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네임밸류라든가 네. 어떤 전체적인 뭐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역사적인 경험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외국계 ESG 평가기관들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이들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전에 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하고 미국의 사회 문제가 다르고 또 미국의 가버넌스와 우리나라의 가버넌스 이슈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점은 같겠지만은 네. 그랬을 때 외국계 기관이 어떤 글로벌 기준이다라고 딱 정해진 잣대를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들이댄다면 그건 옳은 일은 아니다. 부작용이 굉장히 있을 수도 맞는 있을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분명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네. 그럼 외국계 기관들이 우리나라 기업 평가할 때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외국계 기관들이 자기네 나라 기업을 평가할 때 그런 문제 없나 하는 걸 한번 잠시 네.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신용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S&P다, 무디스다, 피치다 이런 기업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 점수가 거의 똑같아요. 그 S&P가 평가한 점수하고 무디스가 평가한 점수를 비교해보면 상황에서 한 0.98, 0.99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 기관 것만 봐도 된다는 거죠. 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ESG 평가는 좀 다른 게 아직은 초창기니까 자료가 좋은 자료가 표준화된 자료가 없다라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네. 각 평가기관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다른 거지요. 어.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기관들 한 5개 평가기관들이 한 800개 정도의 기업을 평가한 것들을 쭉 모아가지고 상황예수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상황예수가 기껏해 한 0.61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낮은 거지요. 물론 뭐 상황예수가 뭐 코릴레이션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분명히 ESG에서도 지금 이제 공시 기준을 만든다, 글로벌 기준을 만든다 네. 이제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화된 정보가 제공되기 시작하면 그런 기관별 편차는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제 그런 게 쌓이면 더 좋아질 테고요. 그렇지만 설사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질이 좋아지더라도 ESG 평가 등급은 신용 등급하고는 달리 편차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왜? 개별 평가기관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한 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평가 기준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ESG 평가가 지향하는 바랑 저는 비교적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그 실정을 반영한 S 등급, S와 관련된 평가 항목, G와 관련된 평가 항목 이런 거를 잘 만드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는 당연히 국내 평가기관들이 더 강점을 지니고 있는 건 분명하죠. 네. 하지만 또 외국계 기관이 어떤 이렇게 다른 데서 바라보는 글로벌
기준 또 나름 의미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 큰 어떤 그 투자자나 이런 데들은 한 기관의 평가 결과만 받아보는 게 아니라 몇 개 기관의 평가 결과를 받아보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건 네. 바람직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국내 기관, 그다음에 글로벌 기관 그런 여러 기관들의 평가를 좀 평균화하는 그런 작업이 좀 네.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장단점이 가까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저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조금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이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이라거나 인력이라거나 자본이 있으니까 이런 ESG에 관련된 지표에 맞추거나 이런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텐데 작은 중소기업들이나 뭐 소상공인들 사실 멀리 보면 그런 이해관계자들도 언젠간 ESG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정부의 혹시 역할이 좀 어떻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제 정부가 그런 거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뭐 중기부나 네. 여러 기관들에서 중소기업들한테 컨설팅을 해준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원론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역시 정부가 하는 거는 도와주는 일이 돼야 되고요.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분들이 ESG 경영으로 바뀌게 되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예컨대 환경 문제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죠.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해라.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네가 배출하는 것만 줄여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네가 납품받는 네.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도 줄여. 그게 소위 스코프 3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결국은 삼성전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개의 협력 네. 업체로부터 들어오는 탄소 배출량이 도대체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부는 사실 준비 안 돼 있고요. 그건 네. 뭐 우리나라만이 그런 건 아니고. 그랬을 때 결국은 정부가 할 일은 오케이, 당신이 대기업들한테 당신한테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도와라. 그러면 그런 거는 좀 뭔가 뭐 투자나 무슨 뭐 세제나 뭐 이런 면에서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 이를테면 그리고 당신한테 그거를 탄소 배출량 감소분으로 인정해 주겠다. 너무 좋은데요. 이런 식의 제도를 만들어 주면 이제 그게 좀 해결이 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 일단 그 기업들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계 대기업들한테 납품했던 중소기업 CEO분들 한 두어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은 그 대기업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맨날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지붕 놀고 있는데 저기다가 저 태양광이라도 설치하지.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은 뭐 저런 것까지 간섭하나 그런 식으로 미리미리 지도하고 그렇게 끌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탄소 배출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요. 환경 문제만 국한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EU 실사지침 같은 거 네. 공급망 실사지침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 또한 정부가 적절한 어떤 좀 대기업 그러니까 그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고 그래도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거는 어쨌거나 뭐니 해도 대기업들이잖아요. 그죠. 그분들한테 자 당신네들 EU에 수출하려면 이거 리스크인데 이거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런 인권 침해 문제라든가 이해관계자를 너무 소홀히 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식으로 좀 잘 이렇게 좀 해라 하는 식으로 해가면서 하면은 적어도 뭐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테고 그러면 중소기업들도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 네. 같다 하고 좀 느끼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에 정말 너무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뭐 가이드라인이야 정부가 지정을 하고 뭐 돈을 푸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업들, 대기업들이 좀 인프라를 깔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든 정부에서 나서서 좀 발빠르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미 닥쳐온, 이미 우리의 눈앞에 있는 키워드잖아요, ESG가.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좀 나서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하고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신 연세대 교수님과 함께 ESG 개념과 그리고 ESG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